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려 해요. 장례식장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발소리는 카펫에 다 묻혀버리고 형광등 진동 소리만 머리 위에서 윙윙 울리고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생명과 죽음이 만나는 경계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을 조심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죠.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조금 숨을 고르며 복도 끝에서 멈춰 섰어요. 영자 씨였어요. 그녀는 오래되고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새 옷으로 준비한 부의금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을 정하고 준비했던 것이었죠. 접수대 위 전광판에는 하얀 글씨로 박미경 빈소 203호가 떠 있었어요. 사돈의 이름이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인생을 나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수치로만 호명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자 씨는 부의금 봉투를 한 번 더 쥐어보며 스스로에게 말 걸듯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요. 아무리 복잡했던 사이라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문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향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고 가슴은 이유 없이 답답해졌어요. 국화꽃의 향기, 분향의 연기,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무언가 허무한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빈소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안에서 문이 먼저 벌컥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얼굴이 벌개진 채로 뛰쳐나왔어요. 사돈, 그러니까 고인 미경 씨의 남편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그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가 영자 씨를 보자마자 눈이 확 커지더니 바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봤어요. 모두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했어요. 영자 씨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겨우 웃는 표정을 만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왔지요. 미경 씨 얼굴은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다정함과 이해를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었어요. 지금 이 남자는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받아줄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손바닥을 내저으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들어갈 생각하지 마요. 여긴 우리 집 상가지 당신이 발붙일 자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안에서 조문하던 사람들까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모두가 이 드라마틱한 장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게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요. 사돈이랑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뿐이지요.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마치 흉악한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어요. 말 몇 마디. 그 말 몇 마디가 우리 집사람 심장 멎게 한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그는 한 발 다가오더니 거의 밀어내다시피 영자 씨의 어깨를 쳤어요. 그 힘은 살짝 과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집사람 죽기 몇 시간 전까지 당신이랑 통화하고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쓰러져서 못 일어났다고요. 사람들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 여기저기서 번졌어요.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 사돈이라던데. 어제 싸우다가 쓰러졌대. 통화 기록 남아있다던데.
영자의 손에서 부의금 봉투가 살짝 미끄러졌어요. 어제 저녁 그 통화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이 했던 말들, 그 목소리의 톤까지도요. 사돈, 애 키우는 문제는 이제 애들한테 맡기자고요. 수진이도 이제 애 엄마예요. 사돈이 계속 대신 나서니까 애들이 더 의지하는 거잖아요. 자립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안 끼면 애들이 무너져요, 영자 씨.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가는데 애들 애 키우는 돈은 어쩌고. 그러니까요, 그걸 왜 다 우리가 책임져요. 나도 이제 그만 악역 좀 하고 싶다니까요. 제 인생도 있어요. 그때 미경 씨의 한숨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영자 씨. 악역은 나 혼자면 충분한데.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는 끊겼고 새벽에 온 전화는 미경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충격은 컸지만 영자 씨는 그때 미경 씨의 말이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돈의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모든 책임을 영자 씨에게 씌우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초래한 것처럼 말이에요. 어제도 그만두자, 선을 지키자, 악역이니 뭐니 그런 말 했지요? 우리 집사람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죽기 직전까지 나 때문에 애들이 무너질까봐 무서워 이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여길 와? 뻔뻔해요. 그때 빈소 안에서 하얀 상복을 입은 여자가 뛰어나왔어요. 영자의 며느리이자 고인의 딸 수진 씨였어요. 그녀도 지난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수진의 얼굴은 밤새 울어 부은 얼굴이었는데 영자를 보는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 씨는 그 눈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자신의 며느리, 자신의 피로 이어진 가족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다니요. 수진아, 그래도 내가 내 엄마 사돈인데 마지막 인사 정도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내가 어제 뭐라 보냈는지 어머니가 아직도 몰라. 오늘은 오지 말라고 카톡까지 보냈잖니.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 씨에게 쏟아졌어요. 배신자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예민해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읽지도 않은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한 거야? 그 말에 수진의 시선이 영자 씨의 손으로 내려갔어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보니 안 읽은 메시지 1. 그것은 어제 오후 2시 47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오늘은 오지 말아달라. 택시 안에서 울리던 알림음, 그때 운전기사의 눈치가 보여 그냥 화면을 꺼버렸던 그 메시지였어요. 그때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영자 씨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했어요. 조문식장이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얼음물 속에 빠진 듯한 그런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난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영자 씨가 겨우 변명하듯 말하자 남편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은 구슬픈 웃음이었어요. 몰랐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 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집 사람 당신이랑 통화하고 베란다 나갔다가 그대로 쓰러져서 못 돌아왔다고요. 자, 이제는 알았으니 나가요. 지금 당장. 그 말에 사람들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어요. 모두가 일제히 영자 씨를 응시했어요. 마치 법정의 피고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요. 수지는 두 손으로 상복 치마 자락을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정도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아버지 상태가 너무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어떤 욕보다 더 세게 박혔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에서 나온 거절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가야겠구나. 영자 씨는 부의금 봉투를 접수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봉투를 내려놓는 그 손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향냄새와 사람들의 시선, 조용한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무거워지는 발걸음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녀는 복도 한 구석의 벤치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내가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든 걸까?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비 내리는 바깥 공기가 장례식장 안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겨우 돌아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벨소리가 울렸을 때 영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혹시 김영자님이신가요? 장례식장입니다. 낯선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뭔 일이 있나 싶었어요. 네, 제가 영자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까 낮에 오셨다가 조문 못하고 돌아가신 분 맞으시죠? 영자 씨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자신의 수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건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요. 네. 죄송해서요. 사실 고인 되신 박미경 님께서 며칠 전에 미리 장례 상담을 오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장례식장 직원의 말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유언을 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고인께서 그러셨어요. 사돈 그 사람,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애들 앞에서까지 악역으로 남게 하고 싶진 않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그 사람 조문 오는 건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요. 영자 씨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미경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을 때 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상주분들이 너무 강하게 막으셔서 도저히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미경 씨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 미안함이 너무 큰 나머지 오히려 더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도 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나를 악역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더 쓰라렸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미 영자 씨가 사돈 죽인 악역이었으니까요. 미경 씨의 마지막 선의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혼자였어요. 새벽부터 뒹굴다가 결국 집에만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접수대 직원이 어제와 같은 사람을 알아보고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직원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영자 씨는 그렇게 말하고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무게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조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조용한 시간 속에서 고인을 마주하고 싶었거든요. 흰 국화꽃 사이로 미경 씨의 영정이 조용히 웃는 얼굴로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생전의 미경 씨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미경 씨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자 씨는 마치 오래전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떠오르는 것은 싸웠던 날들, 울었던 날들, 그리고 함께 웃었던 날들이었어요. 사돈.
그녀는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보고 악역하기 싫다고 했으면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갔네요. 참 치밀하셨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한두 방울 떨어졌어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나온 눈물이었어요. 저를 미워하면서도 아니면 의지했으면서도 결국 이렇게 계산해서 떠나시다니요.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밤새운 사람 특유의 텅 빈 눈이었어요. 그녀도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아마 밤새도록 엄마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니 다시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소책임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피로감만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은 못 보내겠더라고요. 잠시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다가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어머니 얘기를 했다고. 악역으로 남기고 싶지 않다고.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어제 저한테도 그 얘기 해줬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힘없이 웃었어요. 그것은 매우 슬픈 웃음이었어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 결국 어머니는 악역이 됐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 탓이라고 하고 친척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담담한 현실 진단처럼 들렸어요. 그것은 수진도 이 상황의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영자 씨는 잠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지요. 세상 일이 그렇게 되곤 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근데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머니한테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지, 엄마가 진짜로 어머니를 미워했는지, 아님 의지했던 건지 그냥 둘 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 속에는 딸로서의 혼란과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영자 씨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어요. 손에 쥔 묵주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흔적이 있었어요. 사도는요, 나랑 다투고 또 내 욕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일 솔직하게 속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딸한테도 남편한테도 못하는 말들 나한테 털어놓으면서 같이 욕하고 울고. 영자 씨의 목소리는 마치 그 시간들을 다시 살아내는 것처럼 떨렸어요. 그래서 나도 선을 넘는 말들을 했겠죠. 악역 그만하고 싶다느니 뭐니.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느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의 조용한 침묵이 빈소까지 스며들어왔어요. 수진이 낮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엄마 죽음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영자 씨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조금은. 내 말 한마디가 그날 그 사람 가슴에 돌처럼 얹혔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도 죽을 만큼의 죄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가 우리 집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애한테, 우리 부부한테 과하게 끼어들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숨막혀서 엄마한테 소리친 적도 많았어요. 나 좀 놔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생각해요. 혹시 그 말들이 엄마를 거기까지 몰고 간 건 아닌지. 둘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의 침묵이었어요. 영자 씨는 마지막으로 영정을 바라봤어요. 그 웃는 얼굴이 자꾸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따져도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누가 더 미워했고 누가 더 상처 줬고 누가 더 울었는지 따져봐도 남는 건 죄책감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삶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요. 수지는 눈가를 훔쳤어요. 손수건이 이미 젖어 있었어요. 그래도요, 어머니. 한 가지는 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진짜로 악역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던 사람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떤 위로인지 혹은 또 다른 짐인지 영자 씨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마음 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기만 했어요. 무거운 돌 같은 그것이 어디론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영자 씨는 절 한 번 더 올리고 빈소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문에서 쫓겨난 사람으로 난 앞으로 기억되겠지. 미경 씨의 말이 어떻게 남았든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건 내 이름일 거고. 그게 억울하면서도 어딘가 당연한 벌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보험 얘기 들으셨어요? 미경 씨가 얼마 전 가입한 보험 수익자는 수진, 보장 금액은 집 한 채 값이 넘는 큰돈이었어요. 그것은 계산된 선택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그 돈으로 대출부터 정리하자고 했고 친척들은 모두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선물일까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기쁨도 안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엄마가 죽기 전날까지 보험 약관 검색하고 있었대요. 자살도 2년 지나면 보장된다고. 영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에서는 그냥 지병 악화라고 넘겼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진짜로 계산하고 떠난 건지 아님 발버둥치다가 선 넘은 건지. 그 말을 듣고 영자 씨는 창밖 비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봤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요. 만약 정말 모든 걸 계산하고 떠난 거라면 그래서 딸에게 집 한 채를 남겨주고 남편에게 죄책감과 빚을 남기고 사돈에게는 악역이라는 이름을 맡기고 간 거라면 사돈, 당신 참 치밀하네요. 영자 씨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말 속에는 원망도 인정도 씁쓸한 이해도 모두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명확한 감정이 있었어요. 자신도 이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생각이었어요. 악역이 되도록 선택된 것이었어요. 아무도 사돈의 마음을 끝까지 알 수 없었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져도 누구 하나 편해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수지는 앞으로 어디에 그 돈을 쓰든 엄마의 죽음을 떠올릴 거고 그 죽음이 자신 때문은 아닌지 계속 물을 거예요. 남편은 영자 씨 얼굴만 봐도 장례식장에서의 고함, 그 순간의 분노와 아픔이 떠오를 거고 그때의 감정들로 평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영자 씨는 조문에서 내쫓긴 시어머니로 사돈의 죽음의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이름으로 남을 거예요.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오명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이 이야기의 정해진 엔딩이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죽음은 항상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그 짐은 평생을 함께할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른들의 진심과 계산, 그리고 끝나지 않은 죄책감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도 정의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